만강을 끼고 있는 문화의 도시 진주입니다. 사실 조선조 때 기생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역사를 바꿔나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지? 태평해명도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접시 요거 뭔지 아세요? 몰라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만들었음에도 잊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찾아보러 갑니다.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한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제가 있는 여기는 경상남도하고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앞입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이죠. 여기는 조선 왕조를 개국한 이성계,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를 만난 곳입니다. 저 밑에 있는 갈전마을이 바로 신덕왕후의 친정마을입니다. 고려말 남해안의 왜구를 토벌한 후 청곡사를 찾은 이성계는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녀가 건네준 바가지에는 버들잎이 띄워져 있었죠. 급히 마시다 체할까 걱정한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바로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청곡사에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 오방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덕왕후의 철천지 원소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략가였던 그녀는 첫 번째 부인인 신의 왕후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둘째 아들 방석을 왕세자들에 올리죠.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가파른 산등성에 위치한 옛 무덤들. 여기는 진주의 명문가 하씨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덕왕후와 악연을 맺은 하씨 가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성계 첫 번째 부인인 신의 왕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 여기에 묻혀있는 하씨 남자와 함께 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신덕왕후의 두 아들과 사위는 모두 목숨을 잃게 되죠. 이방원이 왕제에 오르는데 1등 공신인 하륜입니다. 진주 최고의 명당에 있는 하륜의 무덤. 왕릉처럼 화려한 팔각 무덤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하륜에 대한 태종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명신은 사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태종의 아들인 세종대왕은 정반대의 평가를 합니다. 청렴 결백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며 두루 말하곤 했다. 하륜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렇듯 진주 땅에 남은 권력자들의 흔적은 웅장합니다. 그리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진주 땅에서 그 권력자들의 그릇된 눈에 가리고, 그리고 그들의 빛에 가려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만들었음에도 빛에 가려서 잊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찾아보러 갑니다. 진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걸출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진주 땅. 그 중에서도 지세가 좋은 상봉동입니다. 여기가 뭔가 기가 센데요. 여기 보세요. 동자보살, 처녀보살, 결혼정보살, 용수명당.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딘가 신비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비한 곳을 찾아 골목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참 헤매다 보니 좁은 주택가 골목에 수상한 담장이 나타납니다. 담장 위에는 철조망까지 촘촘히 둘러져 있습니다. 아, 저기 입구가 보이네요. 여기 과연 자물쇠까지. 그러나 철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힘들게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야?
참 웃깁니다. 이게 뭐 철조망 쳐 있고 이렇다고 해서 올라와 봤는데 뭔가 소중한 보물단지가 있나? 근데 와봤더니 이 주택가, 금싸라기 같은 주택가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 하나, 언덕 구덩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봉알자리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철조망을 치면서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자리가 뭐길래, 이 구덩이가 뭐길래 사람들은 봉알자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소중히 가꾸고 있는 걸까요? 봉알자리는 말 그대로 봉황이 날아와 알을 낳는 자리, 즉 봉황의 둥지란 뜻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진주에서 많은 인물이 나니까 태조 이성계는 명모가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를 시켜서 진주의 명당 자리마다 진액을 끊게 하죠. 여기 비봉산 위에 있는 봉암도 밤에 몰래 깨버렸다고 하죠. 그 뒤로 인물이 나지 않으니까 진주 사람들은 비봉산 건너편인 여기 상봉동에 봉알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진주에서 영웅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남강도 그 주요 무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주시 한가운데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이 강의 이름은 남강입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남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죠. 지금은 많은 진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남강은 경락의 역사를 품고 도도히 흘러갑니다. 평화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는 진주 남강변입니다. 그런데 424년 전 곡성도 아래 흐르는 강물은 피바다였습니다. 온통 시체가 질비하게 떠다녔죠. 전쟁터였습니다. 서기 1593년 과연 이 조선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을 천하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복을 위해 조선 침공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20만 대군이 부산포를 공격하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보름 만에 한양이 점령됐고 순식간에 평양성도 무너집니다. 남강이 흐르는 진주는 호남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었습니다. 전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량미가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진주를 차지한다는 건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매우 중요했죠. 비봉산 아래 넓은 들판에 우뚝 솟은 절벽, 그 위에 세워진 진주성은 천희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1593년 6월 6만여 명의 민간인이 일본군의 손에 이곳에서 무참히 학살됩니다. 남강을 피로 물들인 그날의 흔적은 지금 어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흔적들, 그날의 끔찍한 그날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박물관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도요토미 히데요시. 국립진주박물관은 1998년부터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대단하다. 그런데 수많은 유물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습니다. 권응수. 키아치라는 일본 장수의 칼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 칼 중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장검은 임진왜란 당시 권응수라는 장군이 노획한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응수 장군의 유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특별한 보물입니다. 예, 저 박종윤입니다. 예. 제가 명함이 없어가지고. 네네.
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 저희 수장고가 네. 그 특별한 보물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이 아닌 수장고 속에 보관돼 있는지라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서야 취재가 가능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장고로 가는 길은 철저한 보안 속에 촬영이 금지돼 있었죠. 실내화를 갈아 신고서야 겨우 입장이 허락된 수장고. 그러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육중한 수장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제 눈앞에 조심스레 펼쳐진 것은 높이 104cm, 폭 220cm의 작은 4폭짜리 병풍. 바로 태평회맹도 병풍입니다. 실물을 볼 기회가 쉽지 않은 만큼 찬찬히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작정입니다. 이 비단입니까? 태평회맹도 병풍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 뒤 선조가 권응수 장군에게 하사한 겁니다. 1604년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몇 년 안 있어서 조선 정부에서는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그리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를 태평회맹이라 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 병풍을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을 주죠. 기념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기념 촬영? 그게 이 태평회맹도입니다. 태평회맹도는 공신들이 모여서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회맹제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죠. 선조가 베푼 연회 장면과 함께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선조의 명에 의해 화공이 2년에 걸쳐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15세기, 16세기의 정치, 외교, 전쟁, 충성, 희생, 좌절, 분노, 절망, 그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진주에서 이 태평회맹도에 있는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회맹도의 맨 위에는 큰 장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탁자 하나와 그 위에 놓인 술동이들이 보입니다. 임금님의 자리죠. 그림 좌우 아래에는 외관을 정제한 공신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습도 보이네요. 술을 데우려고 설치한 화로 3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구석에 앉아있는 3사람의 자세가 나머지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릎을 꿇고 있죠? 병풍에 적힌 참석자들 명단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된 전용, 호성공신 3등 오련, 그리고 역시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된 이희령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이마입니다. 이마는 말을 부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임금의 말을 다스리는 마국간직이라는 뜻이죠. 신분이 천하다 보니 땅에 닿을 듯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갈 때 함께 따라간 공을 인정받아 공신이 된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주 나중에 있습니다. 충근 정량 호성공신 숭정대부 양평군 뒤에 허준. 우리가 의성이라 부르는 그 허준입니다. 그때 선조를 쫓아가서 수행을 해서 의주까지 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수행을 했던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허준 이 사람입니다. 조선 의서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허준은 선조의 주치의였습니다. 동의보감도 임진왜란 중 선조의 명으로 만들게 된 거죠. 허준 역시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됐습니다. 의사에서 내시 그리고 마국간지기까지 공신 칭호를 내린 선조. 그는 진정한 임금이었던 걸까요? 최언준, 정한기, 신대용, 윤권혁, 유사원, 강인. 자,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실록에 있는 각 공신들의 명단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란 이렇게 훈장을 받고 나서 여기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참석 못했거나 아니면 살아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이름들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의병장, 의병으로서 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제가 놓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병장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흥수 장군처럼 관리 출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 활동을 한 이들은 보이지만 초야에 있다가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평회맹제에는 살아있는 신구 공신들과 사망한 공신들의 장남들이 초대됐습니다. 병품에 적힌 명단을 보면 모두 6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신 이름과 태어난 해, 그리고 본관까지 적혀 있죠. 그런데 그림에는 58명 뿐입니다. 나머지 5명은 왜 없을까요? 임금의 초대를 받고도 회맹제에 불참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명재상 류성룡입니다. 호성공신 2등에 책봉된 그는 노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서해 문집을 보면 류성룡은 녹훈 취소를 요구하는 상소와 함께 회맹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계속된 초대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았죠. 옥중의 이순신을 변호해서 구원한 정탁, 이 또한 노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공신 책훈에 의병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죠. 사실 전쟁 초기에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한 사람들은 의병들이었습니다. 개국 후 2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던 조선. 이 나라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죠.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군의 공격에 장수들과 무관들은 속절없이 패하거나 겁을 먹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를 공격한 지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은 순식간에 평양성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은 한마디로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이었죠. 그 무렵 선조가 조선 백성들을 달래는 편지를 씁니다.
전쟁이 터지고 초기에 많은 백성들이 왜군들에게 사로잡히죠. 그래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부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잦아지니까 선조 임금이 교칙을 내립니다. 교서를 내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무사히 돌아오라고. 근데 백성들이 한자를 읽겠습니까? 그래서 한글로 썼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죄입니다. 여기가 선조가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라 하면서 내린 아주 희귀한 그런 문서입니다. 게다가 왜군을 잡아오거나 그들의 동태를 알아오거나 포로가 된 동포를 데리고 나오면 천민들까지도 벼슬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당연히 내려야 할 글이고 당연히 백성들이 받아야 할 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 자애롭게 짝이 없는 임금님이 이 글을 내린 날짜가 1593년 9월입니다. 그날 이 자애로운 임금님은 한양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저 멀고 먼 북녘 땅 의주에서 도주 중이었습니다. 도주 중? 전쟁이 터졌는데 임금이 달아났다고? 선조 수정실록 4월 기사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습니다. 왕이 탄 가마가 모래제를 넘었다. 1592년 음력 4월 임진왜란이 터지고 제전 초기에 한양에 있는 조선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최고 지도자인 선조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죠.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정발 전사, 송상현 전사, 박흥 도주, 그리고 신립 전사, 충주시민 참살, 이렇게 많은 보고를 받고 암암리에 결정을 내립니다. 도망가자. 1592년 음력 4월 30일 폭우가 쏟아지는 암흑 속에 선조 일행이 임진나루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나루터 사무실인 승청을 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그렇게 임진강을 건너 선조는 동파역에서 피난의 고당함을 달랬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전략을 바꿉니다. 조선의 남부만이라도 점령하라. 1592년 9월 24일 일본군 약 3만 명이 김해를 떠나 진주를 향해 진군합니다. 정경우는 고대 일록이란 글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적이 진주 경계로 들어왔는데 수미가 백여리에 뻗쳤다. 그때 당시 진주성의 병력은 3,800여 명으로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이끌고 있었죠. 물론 군사들 말고도 많은 민간인들이 성 안으로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일본군 3만 명대 조선군 3,800명. 8대1의 싸움. 절대적으로 조선이 열세했죠. 그런데 그때 진주성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병장 윤탁, 곽재우, 정원충, 김준민, 최경회, 조응도, 정유경.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1592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총 10차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8대1이라는 병력의 열세에 불구하고 조선군이 모두 승리하죠. 대승의 기록을 남긴 진주성 전투. 역사는 진주대첩으로 기억합니다. 관군, 의병, 그리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기적의 승리였습니다. 행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진주대첩이 끝나고 8달 뒤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진주성에 있던 군과 백성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멸하는 최악의 패전을 기록을 했죠. 진주박물관 수장고에서 작고 오래된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한 장 보시겠어요? 라틴어로 적힌 일본사라는 서간문의 일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저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따라 조선에 옵니다.
전란을 직접 목격했죠. 서양인의 눈에 비친 임진왜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죠.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일본사 히스토리 대 야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진왜란 부분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시면 그런데라고 해서 조선 국왕의 가까운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해변 성체 부근에 거주하는 장군이 있었다. 이 사람이 종종 일본군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관백,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 주장이 1차 전주전투 때 자기들이 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전쟁 기록이란 건 자기가 이긴 거를 선전하고 싶은 거지 진 거를 말하고 싶어 하진 않기 때문에 일본 측이나 이 보시는 프로이스 기록을 보고 있으면 1차 전투에서의 패배 부분은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이 책은 1600년대 전반에 출판된 목활자본입니다. 목활자본 징비록인데 그 중에 보면 일본인들이 이제 지난해의 패전의 원한을 갚다. 원이라고 나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복수전을 결심합니다. 전 일본군을 동원해 진주성을 공격하라. 1593년 6월 21일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조선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12만 명 가운데 9만 3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진주성의 병력은 관군 3천 명, 의병 2,800명으로 겨우 5,800명이었습니다. 8박 9일 동안 벌어진 17대 1의 전투. 밤낮으로 벌어진 24번의 전투에서 조선군이 모두 승리합니다. 그러나 전투 8회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문 성벽이 그만 무너져버리고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2017년 5월) 진주성입니다. 6만여 조선 백성이 학살당했던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조선은 전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조총이라는 신무기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무기들을 개발하고 도입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에게 쥐어진 것은 창과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정평구라는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차는 30리를 날았다. 유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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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신기한 말씀 드리려고 좀 뵙고 싶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주성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옛날 기록을 보니까 예.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여기 예. 쓰인 무기가 비차? 예, 비차. 예, 예. 예, 예. 비차가 도대체 뭔가요? 아, 예. 이 비차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 우리 한국인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요. 예, 예. 이 비차는 한자로는 날비자차 예, 이렇게 예. 쓰는 비차인데요. 비그라고도 합니다. 네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네. 바로 여기 그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에서. 예, 목사 김시미 밑에 있던 그러니까 하약 담당하던 벨군관인 예. 전라북도 김제 사람 정평구라는 사람이 만든 비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세계 최초 비행기는 1903년 12월에 미국 사람 미국 라이트 행제가 만든 플라이어다. 예, 예.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비차는 그거보다 무려 311년이나 앞서서 만든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막 그 말씀 그대로라면 진짜 세계 최초겠네요. 예. 30리, 약 12km를 날았다는 비차,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차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호보다 비행거리가 무려 46배나 되는 거죠. 여러 항공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여기에 비차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너무 단순합니다. 비차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가 너무 적어서 상징적으로만 복원해 놓은 거랍니다. 그렇다면 비차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차 복원 경험이 있는 항공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은 현대 그 엔진이 붙은 행글라이더급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기술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엔진을 붙였을 가능성은 크진 않고 풀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표현은 을 다 분석해 볼 경우 대나무와 무명천이나 명주천을 가지고 고전적인 행글라이더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게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비차의 설계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과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 그리고 환경을 토대로 복원해봤죠. 진주성과 비슷한 지형에서 비행 실험을 했었는데요. 20m 높이에서 70m를 날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비차에 관한 기록은 신경준의 여암정서를 포함해 모두 4권밖에 없습니다. 그때 권력자들은 비차의 존재를 헛섬으로 생각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기술자, 그렇죠. 그 과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천재 과학자. 예. 요즘에도 뭐 이과들 안 가잖아요. 다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예. 이름도 못 날리고. 예. 조선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심했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동래정씨 족보에서 정평구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래정씨 20세손 유연, 정평구의 이름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정평구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비차와 함께 추락해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 39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이 낳은 천재적인 엔지니어 정평구는 완전히 잊혀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죠. 대접받지 못했고 그의 기술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죠. 자, 여기에서 태평해변도를 바라보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평해변도에는 63명 공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호성공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 이렇게 세 공신이 책봉됐는데요. 호성공신은 왕이 피난 갈 때 왕을 옆에서 직접 따라다녔던 그런 신하들이고요. 그리고 선무공신은 전장에서 직접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그리고 청난공신은 임진왜란 중에 여러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한 공신들에 대해서 책봉된 그런 공신들입니다. 1604년 공신책군 기록을 보면 호성공신 86, 선무공신 18, 청난공신 5명으로 호성공신이 압도적입니다. 선조는 피 흘려 싸운 무신들은 무시하고 자기를 쫓아다닌 사람들을 택한 거죠. 임진왜란 7년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 장수들과 병사들, 전 재산을 털어 봉기한 의병들,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목숨을 내놓고 싸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죠. 실제로 전장에서 피 흘려 싸운 그 의병장들이나 장수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외하고 호성공신들, 즉 왕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공신으로 이렇게 대거 책봉한다면 앞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틀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했던 사관들의 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종신을 80여 명이나 놓고 나였고 그 가운데 중간에 24명이며 미천한 복례들이 20명이나 됐으니 이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선조는 자기 몸을 보존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때로 포상을 내리는 그런 편협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참된 세상입니다. 남강변 우뚝 솟은 절벽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누각, 바로 촉성루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을 찾아 여기에 왔습니다. 오, 이거 저거 봐라. 이야. 촉성루입니다. 눈이 호강을 하던 누각입니다. 남장대라고도 합니다. 현판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의병장 정문부에 글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개국공신,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이라는 사람, 그 하륜이 와서 구경을 하고 남긴 글이 있고, 그 옆에는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누각을 중수했다는 기록을 역시 하륜의 후손인 자손인 하씨가 남겼습니다. 하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쪽에 보면 저기에는 진주 주변에 있는 고을 수령, 근 30명 정도 이르는 그런 수령들이 이 누각에 모여서 금남계라는 계를 조직을 하고 함께 단합대회를 하는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제가 찾고 있는 흔적은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각 아래, 저 남강변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찾던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을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주 8경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풍광, 촉성루. 그 아래 동그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어른 대여섯 명이 서 있을 만한 정도죠. 바위 옆에는 의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593년 어느 여름날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제 옆에 보이는 바위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온 손가락을 가락지를 차고, 그리고 적군의 장수 대암가라는 사내와 함께 뛰어내리죠. 의로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의로울 의자를 쓰는 의암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로운 죽음을 스스로 자처한 그녀 이름 논개입니다. 우리가 찾던 그녀입니다. 그때 논개 나이는 겨우 19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는 너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의로운 여자 논개의 정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기생이었냐 아니면 양반집 규수였냐 라는 얘기였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입니다. 진주와 장수 사이 거리는 약 100km. 자동차로는 1시간 반 정도 달려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논개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의암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비각이 하나 보입니다. 먼저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비석을 살펴보죠. 어쩌면 쉽게 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의로운 사람 논개가 태어났다는 장수입니다. 장수에는 그를 기리는 의암사라는 사당이 있고요. 이 사당 안에 비각이 있고 여기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기를 촉석의기 논개 생장향 수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석루에서 목숨을 바친 의로운 기생 논개가 태어난 곳에 있는 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의기, 기생, 그리고 성 없이 논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비각을 마주보고 있는 저기 기념관에는 또 기록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논개의 실체, 그걸 좀 더 알아볼까요? 기념관입니다. 여기를 보면 논개에 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최초에 나온 게 어우야담이라는 기록인데 여기에 진주의 관급 기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호남절의록 1800년대 나온 게 여기에 또한 기생 논개 장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소개가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
호남 삼강록이라는 1903년에 나온 책에 보면 1903년에는 논개가 장수의 관기, 그리고 진주 병사인 최경회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첩이 됐던 얘기죠. 이류당집, 이거는 최경의 문중, 최경의 후손들이 만든 문중인데 여기 어떻게 있냐면 공이 죽자 천첩이 강 가운데 있는 바위에서 춤추는 모양을 하면서 외장을 물리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만큼만 봐도 무슨 말인가 하면 논개가 정체가 뭔지, 천한 사람인지 양반집 사람인지 첩이었는지 이런 근거가 되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논개에 대한 기록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게 사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준원계가 보통 사람들이 기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수분들이나 그 선양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장군 자신 있게 뭐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최경희 장군의 후실인데 네. 지금 최경희 장군이 귀거하는 그 문중에 최씨 문중에 논개님이 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예. 그 최경희 장군 가문의 그 족보에 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어디나 저 1846년에 지은 빗사로 제각인데요. 1846년. 그럼 거기에는 왜 그렇게 의 기로만 돼 있을까요? 의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진주 남강에도 보면은 촉석 의기로 돼 있습니다. 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기로 등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선조 때 기생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가진의 여자도 성씨도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개 그냥 그대로 관기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관기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기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억울합니다. 저희. 그래요. 진주성에 있는 한 비각입니다. 비석 속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주 촉석 정충단비. 그러니까 이 촉성루를 중심으로 한 진주성에서 희생된, 그때 전투 때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고 그 내력을 설명한 비석이죠. 특히 여기에서는 삼장사, 세 장사를 대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장사, 장수이면서 문인인 학자입니다. 안내판을 보면 그 사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천일, 황진, 최경회. 기록에 따르면 이 최경회라는 사람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경회는 논개를 사랑하였다.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충의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화순 출신 최경회 장군을 모신 사당이죠. 21세기 들어 2003년에 만든 이 사당에 논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시는 이 필사본 이 서적이 임난 후 끝난 약 한 100여 년 뒤인 1699년에 후손에 의해서 쓰여진 이류당 행장이라는 하나의 그 필사본입니다. 이제 이 행장에 그러니까 임난 후 약 100여 년 후인 우리 집안의 구조는 쭉 내려온 얘기지만 이제 이 서적의 정식 논개님 이름이 처음 올려져 있는 책이 우리가 지금 현존에 남아있는 그 문서들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오래된 적입니다. 논개님이 하나의 순국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정부에서 정식 의안부인이라는 칭호가 내리고 제사 때마다 제관을 보내가지고 제사를 공식적으로 올리게 적어낸 건 127년 후입니다. 논개님의 그 타계 후에. 그런데 최경회 장군 후손들은 일본의 논개 영혼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물도 아니고 영혼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무심한 사이에 논개의 영혼에게 벌어진 황당한 일입니다. 일본 규슈에는 논개가 함께 투신해서 죽인 외장 게야무라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개의 가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 올린 뒤에 여기에 가묘를 만든 거죠.
기가 막힙니다. 매년 5월이면 진주에서는 의기 논계를 기리는 논계제가 열립니다. 실제로 난감 절벽을 무대로 논계에 관한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죠. 그런데 2011년에 희한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논계 순국체험. 이틀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 무려 6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가했죠. 모두 역사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 그리고 무지함이 만든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여자 논계에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때 왜 전쟁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신증 동국 상관 행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이름은 없습니다. 유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분이 천했으니까요. 기생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세상에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이름을 떳떳하게 알리면서 의녀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죽고 140년이 지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영조의 결재를 받고 진주 사람들은 여기 촉성로 옆에 그녀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의기사라고 합니다. 진주 성민들은 해마다 난강변에 제단을 차려놓고 논계의 의로운 혼을 위로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정에 논계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1721년 논계의 순국사실은 국가에 의해 공식화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논계는 천한 기녀인가요? 아니면 양반인가요? 하지만 그런 논쟁 덧없습니다. 기생이면 어떻고 양바지 귀수면 어떻습니까? 논계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저 의로운 바위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 살린 그 행동이 우리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기생이 됐든 양반지 귀수가 됐든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여자 논계가 의로운 죽음을 맞았지만 그녀가 제대로 평가를 받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논계는 의로운 여자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여기에서 태평해명도를 바라보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평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주택가. 하지만 110년 전 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구원을 꿈꾸고 천국을 꿈꾸죠. 1909년 어느 날 진주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옥봉리 교회의 목사였던 호주 사람 라이얼이 사람이 아닌 신도 7명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백정이라고 부르죠. 그 백정들과 함께 예배 보기를 거부한 신도들이 대거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평등하게 함께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으려 했던 라이얼의 실험은 좌절되고 맙니다. 사람 밑에 사는 사람, 백정들에게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은 멀고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백정들에게 좌절과 동시에 희망을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백정들에게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했죠. 이 희망이 씨앗이 돼서 14년 뒤 형평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진주시 옥봉동은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금지돼 있어서 따로 모여 살았죠. 백정은 조선시대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잡고 가죽을 다루던 천민을 말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한반도로 유입된 북방 이민족들이었죠. 뿌리가 유목민이라 사냥과 가축 다루는 일을 잘했던 그들은 자연스레 도축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수백 년간 백정들은 뿌리 깊은 차별의 대상이었죠. 라이얼 선교사님이 1909년에 진주의 교인들하고 또 백정 교인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백정 교인들과 일반 교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라는 걸 처음에 그 지도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1909년 4월 15일 호주 출신 라이얼이 진주 선교지부의 목사로 부임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철폐됩니다. 하지만 백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때였죠. 이 1909년에 진주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진주의 그 선각자들이 백정들과 같은 인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진주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강상호 선생과 그분들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백정은 아니시죠? 백정은 아닌 분들이 백정들의 그 인권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정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4일 80여 명의 회원들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1년 만에 전국 147개 지사와 7,691명의 회원을 지닌 대형 단체로 발전하죠. 호적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상여도 사용 못하며 상투와 비뇨도 할 수 없고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했던 백정의 삶.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조선 형평사 설립 취지문의 한 부분입니다. 갖은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평등이 인간의 본성임을 믿은 사람들, 그 이름은 백정입니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 밑에 있던 사람, 백정들이 1923년 5월 13일 형평사 창립 축하식을 열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모습의 차별들은 존재하죠. 사람은 누구나 저울처럼 평등하다는 형평, 다시금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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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우리는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많은 사연을 안고 난강이 흐릅니다. 사랑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모두 잊혀졌죠. 그 잊혀진 모든 자초들, 민초들,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쫓아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양산 땅에 아주 거칠게 발자국을 찍어놓은 짝패들이 있습니다. 아주 숙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 저 강물처럼 맺을 수 없는 인연이 서로 만나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완전히 갈라져서 600년 세월을 반복하며 가시는 거죠. 둘째 이진모의 흔적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같은 가족인데. 잠깐만. 원효와 의상이 이징석, 이징옥, 이징규입니다. 그 짝패들의 마지막 흔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잊혀진 모든 자초들, 민초들,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쫓아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넓다란 오동잎이 한때 피로 물들었던, 지금은 노을로 붉게 물든 강. 오랜 세월 잊힌 이름들, 지금은 모두 기억해야 할 그 강물, 그 이름들. 붉은 도시 진주.